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전쯤이겠네요. 이미선 문영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였는데 이제 임명을 했으니까 헌법재판관 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한국당이 반발이 지금 강합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두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겼으니까 바로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줬으니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이제 하자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 이전에 벌써 국무위원 일단 후보자, 장관 후보자의 청문 과정에서 두 명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다른 두 명은 철회하거나 낙마시키고 그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두 명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제 사실은 여야 간에 특히 이제 한국당하고 청와대 사이에 사실은 팽팽한 기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선, 김현철 두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명을 강행했던 것이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지금 헌법재판관 두 명에 대해서 강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과 여당 사이에는 지금 치열한 지금 기싸움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선 후보하고 문영배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그 명분 자체도 이해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지금 여야가 지금 사실은 3월 빈손국회, 4월 또 빈손국회에 지금 예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물론 모두 다 책임이겠죠. 책임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청와대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국정의 어떤 개혁들 이런 것들을 하면 입법부에서 입법적 그 보완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하나 지금 사실은 지금 당장 탄력근로제라든지 이런 것들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임시국회마저 또다시 빈손국회가 되는 정도의 지금 일정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책임은 결국 또 청와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로 간에 할 말은 다 있고 주장의 일리는 서로가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강대강의 여야의 극한 대치라는 게 결국은 손해는 우리 국민들한테 오는 것이고 국회가 또 계속 빈손으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문 대통령이 돌아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잔뜩 화가 나 있는 야당한테 어떻게 다시 또 이 협치의 손을 또는 어떤 통합의 손을 내밀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지금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하자, 내가 돌아가면 다시 가동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워낙 지금 장애투쟁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요. 또 여야정 협의체도 순서가 틀렸다. 조국 수석 퇴진시키고 뭐 임명했던 사람들 다 철회하고 뭐 이 조건을 달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 이미선 후보자 자체가 여론이 좀 바뀐 건 맞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원래 처음에 안 좋았다가 좀 좋아졌어요. 처음에 여당 내 특히 법사위원들 중에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이런 뭐 그랬었죠. 그런 멘트까지 나왔었는데 당시 처음에 이제 국민들도 분노를 하고 했던 지점들이 그거였습니다. 이미선 후보자가 판사로서 직접 주식 거래를 했구나. 그리고 예전에 한번 2017년도인가요? 그 또 헌법재판관 이유정 재판관이 그때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그 비상장 주식을 사서 무려 한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연상한 국민들이 많았어요. 공교롭게도 헌법재판관 후보자고 그래서 국민들이 판사가 주식했고 이것도 엄청난 돈을 벌었겠구나. 그 안에서 또 위법이 있었겠구나라는 추정을 하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도 그때 딱 지켰죠. 정의당마저도 청문회 당일날 힘들다는 식의 했는데 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회사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또 뭐 남편의 어떤 그런 나서가지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건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뭐 옹호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초반하고는 여론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본인이 안 했다는 거 그리고 재빠르게 또 팔았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 같은 게 없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의당 같은 경우도 입장을 바꿨죠.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법사위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어제 법사위도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인 개인 일정 두고 그래서 법사위가 못 열렸어요. 그 정도로 입장을 바꾸면서 청와대나 이럴 때는 임명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조국 수석 퇴진론을 아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뭐 당장 내일 모레 그 장애 집회까지 하면서도 요구를 하겠지만 본인도 알 겁니다. 이건 조국 수석을 이걸로 그만두게 경질을 하기는 청와대가 쉽지 않고 대통령도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건 또 자꾸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조국 수석이 다음에 총선에 나오려고 하니까 그걸 또 공격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차라리 자유한국당도 지금 인사청문회에 동의를 못 받을 경우 다시 청문회를 연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좀 접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 제도를 좀 손대고요. 저는 청와대도
이른바 인사 추천과 검증의 시스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7대 기준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뭐 어떻게 개량화시킬지는 뭐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개선을 방향으로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분 정도밖에 안 예. 남아서 북한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 이게 다음 주에 좀 뭔가 이 돌아가는 것들이 좀 많아질 네. 것 같은데 일단은 북러 정상회담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크렘린에서 공식 발표가 이제 뭐 날짜가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24일이나 25일쯤에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두 사람이 만날 거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북러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짚어주십시오. 우선 이제 북러 정상회담은 이제 예고가 되긴 했었죠. 네. 그 김정은의 신복이 이제 김창선 서기실장이 또 나타났다. 모스크바를 갔었고 또 블라디보스토크 들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러 간의 고위급의 계속 채널이 가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만 있었는데 이번에 크렘린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게 확실해 보이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야기는 김정은으로서 이미 이번에 최고인민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명확히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셈법을 먼저 바꿔라. 나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먼저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가 셈법을 바꿔서 다시 온다면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이런 것이어서 미국이 용단을 내려서 셈법을 바꿀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시간도 벌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힘도 있어야 그래서 되고요. 시간을 벌려면 버틸 지금 여력이 있어야 그렇지. 되니까. 연말까지 지금 자기가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러면 제재가 풀리지 않을 건 당연한 것이어서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여력을 갖기는 중국 아니면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있어가지고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중국은 또 대놓고 또 이렇게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을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성격상 지금의 트럼프라고 하는 강력한 미국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고 같이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실 푸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에게 가서 근데 실제로 또 많은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표 안 나게 많이 도와주지만 푸틴은 표 나게 하지만 많이 도와줄 건 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표 나게 한번 자기 편을 확실히 들어주는 푸틴과 정상회담을 해서 일단 외교적으로 과시를 하고 그리고 또 챙기는 게 많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안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아마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뒷배를 한번 열어놓겠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북러 정상회담 카드를 일단 금년 연말까지 푸틴을 압박하는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걸로 좀 활용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 미사일 시험 발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수위로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경고는 난리되 네. 강력한 뭐 훅이나 이런 결정타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바로 회담이 탄도미사일, 깨질 그렇죠. 정도는 탄도미사일을 아니었다는 발사한다고 하면은 네. 유엔과 미국이 나서서 제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의 한반도 기류에서는 뭐 결정타가 될 수 있는데 이 순항 미사일이라고 우리 국방부 쪽에서도 뭐 사거리 한 20km 정도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얘기를 좀 들어달라. 이런 시그널은 보내는 대신 판은 깨지 않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교체 예고 얘기 가지고 맞습니다. 예. 또 북한이 이거 북한이 요구를 무리한 했다는 거 거죠? 아니냐? 물론 미국의 전문가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고 무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이거는 그 판을 깨겠다는 것도 이 역시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해서 미국이 폼페이오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것도 아주 치열한 신경전을 회담이 딱 성사되기 전까지 신경전을 펼쳐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네. 미국이나 북한 모두 그 수위 조절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주일 뒤면은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또 다른 어떤 분수령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 정치 와우 정리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